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약 8시간 뒤인 내일 새벽 1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납니다.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겨울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계엄에 적극 협조했는지를 밝히는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결국 지난달 중도 사퇴했죠. 그리고 2달도 채 되지 않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이것도 심 전 총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했는데요. 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법 앞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특검에 소환된 김건희 씨는 오후 3시 45분에 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을 나가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약 6시간 3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고 특검이 밝힌 김건희 씨의 조사 내용, 태도는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앞선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때도 대체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예. 김건희 씨가 계속 모르겠습니다. 버티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진술을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출석입니다. 예. 특검에 나가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해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그 정황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워낙 여러 건 그리고 등장인물이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진술의 말문을 열 가능성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 번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파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나 변호인단은 그렇게 권유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거부권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얘기죠.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느냐?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원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부인을 할 것은 부인을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또 일부 시인을 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기소 이후에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사용을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결국 재판 가서 말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재판 가서도 저는 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적 부심 때 목걸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특검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보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김건희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김건희 씨가 이 남편이 고위 검사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조사를 받을 때 비논리적인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사들이 다 정리를 해줍니다. 검사들이 그 김건희 씨의 비논리적인 거짓말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주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이거를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 전 씨는 오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예. 일단 뭐 JTBC 인터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 6천만 원의 호가는 목걸이도 잊어버리고 명품 가방 몇 개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고요. 기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 부인의 전략으로 가겠다.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대응할 거는 대응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전성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예.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고 사실상 김건희 씨와 재판에서는 대질 신문을 할 것이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그때 가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 같아요. 예. 근데 특검이 아무리 진술 거부를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와 증언 앞에서 전성배 씨에게 뭐 특검이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조사는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 건진 법사인 전성배 씨는 나름대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혐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은 충분히 공소장에 김건희 씨를 이 전체적인 통일과 얽매임, 그다음에 이게 알선수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혐의 특정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 이거는 전혀 재판 과정에 더 악영향을 줬지 이게 어떤 본인들에게는 좋은 방어권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른바 법사폰 전성배 씨 휴대전화죠. 이 안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공이 맞는지, 즉 김건희 씨가 건희2의 주인공인지 이걸 밝히는 데도 특검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같이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취임식 전에 큰일 상의할 게 있다. 그래서 여사님 뵙기를 요청한다라고 건희2라는 연락처로 연락을 한 게 이미 특검이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엔 사고 없다. 큰일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구속 전 인터뷰에서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와는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편하게 반말을 했다. 그리고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건희2 번호가 김건희 씨는 이거 행정관이 쓰던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JTBC가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예. 눈을 가리고 한번 쭉 들어봤을 때, 예. 그러니까 건진 법사란 분이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했을 때 여사님 뵙기를 요청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땐 조금 생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당신한테 이렇게 보고자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말을 트는 관계라고 한다면 당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진 법사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텄는데 4월이라면 당선인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본인이 물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첫 단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가 되는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나온 어떤 멘트들을 그냥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당사자한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변 인물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말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의주 의원님, 근데 반대로
네. 반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였구나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건희2 휴대전화가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에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말할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통화할 때는 뭐 하대를 하든 반말을 하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어떤 사무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때는 그 수행비서에게 여사님이라고 하지 건희에게 전해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얘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건진법사가 뭔가 통일교 쪽의 윤영호 본부장이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큰일을 하려고 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오피셜하게 처리를 하려고 수행비서관에게 준 것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사가 김건희 씨 빼고 또 다른 여사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 건진법사와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윤영호 통일교 그리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사적으로 붙일 필요는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방금 귀가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는 수요일이죠.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라라고 통보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시일 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틀 뒤에 바로 수요일에 오전에 나오라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면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뭐 당원을 한꺼번에 통일교 교인들이 가입한 거 아니냐 등등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네.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두 사람 이제 소환만 남았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불가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지금 특검에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큰 거 한 장은 한학자 총재가 직접 본인의 금고에서 꺼내서 줬다. 그래서 나는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통일교 쪽 핵심 관계자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의 등장인물이 벌써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국협회장 등장인물이 속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이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한학자 총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쓸 가능성 저는 반대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나 아무튼 초기에 1세대 윤핵관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뭐 큰 거 한 장을 대선을 위해 써달라라는 것이 바로 뭐 메콩강 캄보디아라는 것의 큰 프로젝트를 이 핵심 관계자 윤핵관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큰 얼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 수사의 칼날이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으로 뭐 이름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른바 이 윤핵관의 핵심들 또 한학자 총재가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특검보가 당연히 소환해야 된다라고 좀 이례적으로 특검보가 당연이란 말 쓰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보통 뇌물죄 관련되는 소환은 보면은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소환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을 소환을 하는데 뇌물을 준 사람의 최종지가 한학자 총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종교계고요. 그 다음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누가 먼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으로 왔을 때 보통 우리가 구태 정치의 본질이 돈과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줬다라는 것들은 이제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당원을 가입시켰느냐 하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환한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당원 가입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출석과 동시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 예.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원 명부를 어느 정도 협조를 특검에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 하면서 특검 기간뿐만 아니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검의 수사 인력의 증원, 그리고 기간 연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웅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은 연장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특검의 출발부터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얘기를 했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검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왜 특검이 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동력이 힘을 받지 못했을 때 사실상 특검이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 뭔가 전임 정부를 관련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곳간 빼먹듯 이렇게 언론에 노출하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저희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메모드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포함해서 검사만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0일 플러스 30일씩 2번 연장을 하면요 150일,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도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짧지 않은데 지금 특검이 거의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특검을 연장하고 인원들을 보강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많은 어떤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마냥 늘어질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특검임을 본인들이 자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당연히 9월 중으로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가요?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해야죠. 예. 언제까지 내란 특검을 가지고 질질 끌면 뭐 김기웅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건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내란 특검만 보시죠. 기소할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상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사실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혼란의 틈 속에서 군대가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30분만 늦춰달라. 그 이면에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민정수석, 정무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에 이거 협조한 게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까요? 지금 현재 있어서 갖가지 이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만 보시죠. 지난 8개월은 국민들 속였잖아요. 본인에 대한 비상 선포문은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젠 자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당연히 기간 연장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 말해서 뭐합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전현희 의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썩어 빠질 줄 몰랐다.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많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으면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게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양평고속도로는 손도 못 댔어요. 사실 16개 혐의에 특정됐던 거 플러스 알파가 처음에 시작됐죠. 예. 통일교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김혜성 씨의 IMS 모빌리티 그 180억 부분들도 없었던 건데 이게 인지수자로 드러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특검의 절반을 썼어요.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있고요. 당시에 최은순 씨부터 시작해서 양평군청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이것만 조사하더라도요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연장은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범인이다. 그러면 범인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이 3특검의 연장에 동의하는 것들, 이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당의 자세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특검이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소영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참 들여다볼 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법무부, 대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저는 이게 세 곳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건 정말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 초유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 저는 내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검찰 독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직할부대인 검찰을 동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오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의심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당장 보면요,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대검에서 전문가를 보냈는가, 포렌식 전문가를 보냈는가 하는 그 의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이 경호처의 간부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수부가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검사를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합수부라는 게 우리 12.12 때 기억하시죠? 전두환이 일으켰던 쿠데타 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깊숙하게 검찰 조직들이 개입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럼 이제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칼날을 겨누지 않았던 거죠.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황당무계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기현 판사입니다. 왜 지기현 판사는 이제까지 없던 날짜가 아닌 시간이라는 그런 규정을 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의혹이 워낙 많고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이제는 저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동훈 의원님. 예. 글쎄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 시점부터 지금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행안부 장관, 옛날에는 내무부라고 그랬죠. 행안부와 검찰을 총 관리를 하는 법무부 장관. 이게 지금 특검 수사에도 낙혀졌지만 사전 인지가 된 걸로 제가 보기에도 사전 인지의 어떤 그 혐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특검에서 이제 추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교정본부, 교도소나 구치소가 되겠죠. 여기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방증이 터져 나옵니다. 또 출입국 관리본부의 출국 금지 팀을 구성을 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팀을 사람을 중간에서 차단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행 단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기현 판사 얘기가 잠깐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왜 그런 초유의 일자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것도 수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시각이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판사는 개별적인 또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판사의 그 판결을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켜켜이 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라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봐야 될 정도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까지 언급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에서 언급할 대상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그 판단을 해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한 사유가 날짜와 시간 계산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수사 과정의 어떤 적법성 그리고 절차의 명확성,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급 법원에 갔을 때 파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가 됐는데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1972년 유신 헌법 시절에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 정무적인 판단을 사실상 있던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따져야 예, 되겠는데요. 박준영 의원님.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판사인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담당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상급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풀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심우정 총장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법률가는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저는 귀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덧붙이면 이게 지기현 판사가 당시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일을 시로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검찰이 일을 시로 업무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원포인트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치 이게 적법한 절차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처럼 즉시한 걸 포기한다. 근데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했던 게 간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되게 주거니 받거니한 미심적인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미심쩍으면 이거는 아주 매우 그 사법적인 말하자면 권력의 비리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기현 판사의 제가 어떤 재판 진행을 보면 골석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최근에는 특검과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이거를 좀 변경해라. 이게 좀 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 지금 재판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국면마다 재판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오늘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왜 포기했느냐 이에 대한 고발 건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항고를 해갖고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좀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중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예,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는 27일에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영장에 적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7일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이 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정사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도 당일날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백다 앵커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전당대회에 이어서 한동훈 전당대회,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대 장동혁, 장동혁 대 김문수. 두 반탄파 후보, 한동훈을 품느냐, 마느냐를 놓고 막판각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면서 투표를 독려하자 오늘 아침 장동혁 후보는 두 사람을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나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모두 다 끌어안겠다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장동혁 후보. 막판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밤 10시 결선 투표가 종료됩니다. 네, 종료가 되고 내일이면 김문수냐 아니면 장동혁이냐 아무튼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둘 중 한 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끌어안느냐, 구분하느냐 이게 새로운 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후보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승리할 수 있는 곳에 바로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결단하고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윤핵관이든 전한길 씨든 네. 이미 결정이 됐는데 당론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는 그건 내부의 총소리입니다. 전한길 씨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언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제 결선 투표 전국이 흘렀죠. 예. 그래서 TV 토론을 한 차례 하고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결선 투표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투표를 못한 분이 오늘은 이제 ARS로 마지막 기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투표율이 오히려 전당대회 국면의 투표율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3에서 4% 정도 투표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찬탄 반탄에서 반탄 쪽에 있는 후보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분들이 아이고 나 투표 안 할래라고 투표율이 약간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인데 이게 3 내지 4%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3.5%의 투표율로 가정을 하면 대략 한 2만여 표 안팎의 새로 유입된 표가 있는데요. 자, 이 표가 과연 어떤 성격의 표냐 이게 이제 관심의 집중입니다만은 그때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죠.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 선거는 최선의 후보를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최악 차악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그렇습니다. 제도다. 네, 최악을 피하기 위한 바로 최악과 차악 그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최악이 장동혁 후보라는 것이 장 후보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최악을 나로 상정을 하고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바로 한동훈이 얘기한 최악은 장동혁 후보가 지금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지지 세력 중에 일부는 이번에도 투표를 안 하겠지만 실망에 안 하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 이번에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2만여 명 중에 저는 한 70% 정도는 그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은 장동혁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로 유입되는 표가 살짝 많이 제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 결선 투표의 표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인데요. 예. 여기에 한 2만 표의 새로 유입된 표의 성격이 그렇다면은 이 후보 유불리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동연 위원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진영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예. 판 자체가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런 거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감히 조언드리자면 이 당은 깨져야 됩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그중에서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공고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게 제대로 맞는 상황입니까? 차라리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예.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서 당이 깨지는 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한동훈 대표께 드리고 싶네요. 예, 당을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김기흥 위원님, 뭐 장동혁 후보는 아까 뭐 결단, 내부 총질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실제로 뭐 당 결별 수순까지 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거를 예. 보면 선거용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의 이제까지의 어떤 워딩을 보면 굉장히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선이 있고
본선 결선이 있을 때 그때마다 좀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좋게 보면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쁘게 본다면 말이 바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하고자 하고 또 안철수 후보와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희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찬탄파에 열린 태도를 보였을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본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손을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장동희 후보로 가면 장동희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 2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쪽에서 한 표가 오고 내가 한 표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선거에 임해달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말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투표율이 오른 게 그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냐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 판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누군가를 지지해야겠다. 그런 쪽의 이유 때문에 늘어난 투표율인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연 위원은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결과도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3, 4주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어떤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요. 바람과 조직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바람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짧으면 비상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3주와 4주간의 그 기간 동안이 일종의 충분히 장동혁 후보가 비상할 수 있는 기간이었나. 특히나 이번에 결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바람이 일으킬 만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었나. 아니면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시간이었나.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투표율의 싸움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유보적인 태도, 신중한 태도. 지금 새로 유입된 표를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 결선 투표 자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개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초박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우열의 이것은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표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승부는 내일 10시 반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그런 아주 촉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분 다 입장이 그러면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를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또 그럼 그렇게서 그래 물어보면 말씀하시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좀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김문수 후보의 뭐 신성을 예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고요. 흐름 자체도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김문수 후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를 만나면서 친한계의 표를 끄집어 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왜 친한계를 안 왔을까요? 원래 전환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안 하면 이게 이상한 동거입니다. 예를 들어 알탕에다가 그냥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우유하고 환타를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환길과 한동훈은 그 같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품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좀 다급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최고위원회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렇게 그 부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김민수 후보는 최고위원 당선자죠. 그 김민수 당선자는 사실 장동혁 그 후보와 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이 김민수 당선자가 결국에는 선거인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해서 2등을 했고요. 선거인단, 일반 20%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결국에는 전환길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냈던 장동혁 후보와 똑같은 메시지를 냈던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런 선전 자체가
결국엔 결선 투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장동혁 후보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심을 흔들 수 있고요. 사실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나갈 때 12.3 비상기금 때 그다음에 50 그 한밤중에 그 후보 교체 쿠데타 때 수만 명의 당원들이 합리적인 당원들 빠져나갔을 때 예. 지금 현재 구성 자체는 장동혁 후보 쪽에 조금 더 쏠리는 표심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한동훈 한 자리 모인 게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네. 김기영 의원님. 제가 볼 때 분석이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 프레임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하고 저도 뭐 투표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구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우리가 간판을 누구를 내세우느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각인 효과, 잔상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들은 미래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까지 만약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지만 대선은 나오기가 좀 희박하지 않느냐의 그런 현실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멘트를 세게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장동혁 후보는 굉장히 미래가 탄탄대로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도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냐 장동혁 후보냐를 봤을 때 김문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장동혁 후보가 가지는 어떤 쇄신과 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면 그거는 한동훈 전 후보가 뭔가 본인의 입장을 냈을 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판세 예측 누가 맞췄는지는 내일 오전에 바로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야당 대표가 나오면 여야 협치,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어떤 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묻는 질문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냥 용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지.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 기내에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완전 다르죠. 윤석열은 뭐 우리 방송국도 마음에 안 들면은 비행기에도 안 태우겠고 야당 대표를 아예 이 적으로 간주해서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위헌 정당으로 간다면은 그때는 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그 기내 기자간담회를 제가 아주 주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얘기 내가 야당 대표일 적에 야당 대표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달라야 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주기를 뭐 거듭 제가 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 이재명과 당대표 정청래는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청래 이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통합과 같은 고매한 표현은 대통령한테 맡긴 후 자기는 야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수준입니까? 왜 여당 대표가 야당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결이 다르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 정치를 향해서 대권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참 저는 잘했다. 그리고 말을 잘한 것이 정청래 이 민주당 대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한 그런 걸로 저는 들리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 여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성유지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SNS에 대통령은 여야 아울러야 하고 나는 여당 대표로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야당과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 자체는 예. 워낙 이 한 가지를 딱 꽂히면 끝까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가는 정치 스타일이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두 분이 좀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해가 되겠으나 보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한 사람은 좋은 일, 한 사람은 굳은 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투트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의 스타일, 본인의 정치적인 스타일을 하더라도 국민들 생각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게 굳이 굳은 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호흡을 맞춰서 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굳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듣든지 예. 본인도 사실 굳은 일을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굳은 일을 하시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대통령과의 대화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박진영 의원님. 좀 다른데요. 이제 정청래 대표 의견 좀 동의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뭉뚱그려서 국민의힘 전체를 저렇게 적대시하게 되면 이게 적대적 상호의존이라 그래서 상대편에서도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께 좀 감히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으로 갈라쳐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새 대표가 당선 여부가 갈리고요. 또 오늘 내일 자정이 지나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나옵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평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엮기 운동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 실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까지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난기류 우려도 나왔지만 난관보다는 총력이 더 옳은 표현이라는 대통령실. 한미 정상의 첫 만남, 운명의 시간이 7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 새벽 1시쯤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저희 JTBC도 속보로, 뉴스 특보로 또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이 되십니까?
뭐 이미 의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눠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상 및 관세 관련 문제가 제일 핫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강의 틀은 합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관세율 그 일반 관세율은 15%로 하고 품목별로도 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3,500불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 3,500억 불에 달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예. 구체적인 어떤 투자 항목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일정은 스케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문제를 아마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서화하는 문제가 가장 핫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된 건데 한미동맹 현대가 크게 2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과 관련된 것, 즉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큼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비 부담을 현재 우리가 한 대략 한 2.5%에서 2.67% 요 사이쯤 되는데요. 예. 재정에서 국가 재정에서 나토 수준의 5%까지 올려라.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 수준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또는 그 기타 지역의 제3의 지역에서의 분쟁에서 한미 동맹이 같이 그 주한미군의 그 참여라든지 또는 한국의 그 전쟁 지원, 군수 지원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돼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한다면 이제 예. 농산물, 쇠고기를 포함해서 수입 문제가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그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닙니다. 과거에 2002년, 3년도에 그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을 그 주둔군이 아니라 기동군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대만 해협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워싱턴 특파원이어서 그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상당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3,500억 불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것들을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우리가 대부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근데 나머지 무슨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게 이렇게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미 정상회담 이슈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주 큰 의제가 있다라고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해결돼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간 상황도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이거 좀 괜찮은 거야? 문제가 심각한 거야? 뭐 이런 의문도 남기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난관이라기보다는 총력전을 하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은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그 대통령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는 비서실장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번 경우는 같이 갔다는 얘기는 우선 그 수지 와이스라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협상이 어려운데 유일하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거나 또는 상대하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저 주변의 인물 중에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한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의 파트너인 강훈식 비서실장에 가서 어떻게든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라도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이제 외교안보 측 만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케빈 하셋 NEC 위원장, 우리 이제 얘기하면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이분하고 아마 대화가 잘 될 것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인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LG 국광모 회장 뭐 이런 분들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서실장에 가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는 좀 의아하긴 해요. 여기서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미국 정무공사를 대사관 정무공사를 했었으니까 그 미국 쪽에 아마 네트워킹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하고 조연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네트워킹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논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항상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의존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미국에 같이 가서 뭐 어쨌든 미국 쪽에 있는 그 네트워킹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달라 뭐 이런 그런 의사 표시 그런 의도로 같이 동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사기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쓰고 그다음에 그 정작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또 다 돌아오고 나면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노란봉투법 관련된 뭐 그렇습니다. 언급이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회담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 의제는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 또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각국 정상들 만날 때 굉장히 돌발적인 이슈들을 들고 나옵니다. 예. 어떤 경우는 매우 공격적이고 상대 정상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주제, 특히 예. 국내 정치적 이슈까지 끌고 들어와서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 이슈까지 끌고 들어와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예. 있고요. 또 굉장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우에는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공개석상에서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로는 굉장히 무례한 경우인데도 그런 경우가 이제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이제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 저서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 예. 또 상대의 어떤 멘탈을 흔드는 과정, 그리고 그 양보를 끌어내고 또 이런 그런 다양한 협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본 것 같고요. 사전에 일본 총리한테 이시바 총리요? 예, 네. 이시바 총리에게 그 관련된 그 사전 접촉에 대한 경험을 좀 들은 것은 그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정도 모두 빼고 지금 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 독특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트럼프 과거에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부시 대통령 되자마자 불현하게 미국에 가서 이거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이걸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셨는데 갔더니 거기서 아주 홀대를 받았어요. 뭐 디스맨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뭐 내가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반응을 보여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 가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뭘 좀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뭐 그걸 논리적으로 저분한테 제가 보기에 논리를 따져갖고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사람 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 받고 뭘 받고 내 체면을 얼마나 살려줄 것이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출신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맨 출신들의 공통점이 첫째는 수치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면서 상대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그 둘러가는 방식보다는 단도직입형으로 아마 이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의 협상 기술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둘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정면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장황하게 립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도 그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이슈를 제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이. 거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책 이미 또 예습까지 했다고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머러스하게 밝혔기 때문에 글쎄요 이 책이 얼마나 도움될지 또 이시바 총리와도 대화에서 또 노하우를 전해드렸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예, 말씀하시죠. 그 트럼프의 거래 기술은 본인이 갑인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똑같은 그 기술을 맞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거래 기술에서 나온 형식으로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 넘길 것이냐라는 부분은 뭐 참모들과 함께 많이 그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기대합니다. 아까 홍익표 전 대표께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수치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이걸 미 정부가 문서화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실장들까지 뭐 다 간 거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문서화 요구, 뭐 일종의 청구서일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본이 5,500억 불 얘기하고 한국이 3,500억 불 얘기했을 때 각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길어야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3, 4년, 뭐 4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4,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전략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시바 총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미 저 손정희 씨가 그 상당히 많은 투자를 약속했다. 예. 그러니까 5,500억 불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이 투자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바로 반대 입장이 나왔죠. 그건 그거고 5,500불은 별거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나 일본 또는 EU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시간 끌기 또는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한 것과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3,500불 약속했던 금액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언제까지 무엇에 얼마를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수치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마 문서화 얘기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화를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을 만들고 그 수치를 갖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3,500불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개 정부에 끝날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수치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협상을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투명하게 약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500억 달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관련 금액이다라고 했었고 그 나머지도 뭐 펀드 형식이나 이런 형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액수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걸 정확히 표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내놔라라고 요구했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이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우리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예. 한국은 그 돈을 책임져라 한국 정부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운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번 내일 새벽 1시에 있을 회담은 상당히 국내 경제계나 또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JTBC 뉴스 특보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요. 다음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새 대표가 나옵니다.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후보는 포용을 좀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후보는 더 선명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 전략 어떻게 내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한 2%포인트 더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37%에서 39%가 됐으니까 그 2%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후보가 너무 극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발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최악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
그 이른바 친한계,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그런 표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나는 전환길 대신에 한동훈 공천해야지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쫓아내야지라고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의 표가 들어온 건지를 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글쎄 우리 당이 뭐 상식적인 선에서 지난번에 보면 투표 결과를 최고위원 보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분들 2표씩 행사하는데 이게 합치면 한 20만 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반한, 친윤 뭐 이런 쪽이 한 60만 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80만 표 중에서 그렇게 나뉘니까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가 한 25%, 4분의 1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나 혹은 또 다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얼마나 많이 투표에 참가하느냐. 근데 지난번보다 좀 올라간 거 보면 대부분 다 투표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건 뭐 투표라는 것은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냥 저는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봐야죠, 내일. 그 김정혁 최고께서 저보다 훨씬 더 그 비율을 좀 일방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당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한 6대 4쯤 됐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한 60%, 한동훈 후보가 한 40% 정도에서 6대 4인데 이 구조가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그래서 저는 한 65대 35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한 그 이상 한 7대 3 가까이 되는 구조로 좀 말씀하셔서 좀 더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조, 그러니까 투표하시는 당심의 구조가 훨씬 더 흔히 요즘 뭐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짠물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합리적 보수층이 국민의힘을 이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강경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 내지는 친윤 계열이만 더 남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만큼 이 장동혁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릴지 이게 관건인데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소위 찬탄이라고 해서 김근식 후보하고 양양자 후보 등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표에 얼만큼 참여해서 그래도 차선책은 해야 된다는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얼만큼 받아들여서 투표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6대 4 정도 됐던 것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출마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빠진 게 사실이고 저희 당이 지난번에 12월 3일 계엄하고 난 다음에 수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수만 명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빠져나간 분들이 대부분 우리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정책에 실망했던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상당 부분 이렇게 짠물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좀 강성 쪽으로 남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강성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요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더 앞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왜 우리 대통령 2번씩이나 탄핵시켜라는 그런 감성. 이성적으로 따지면 대통령도 불법 계엄하면 그건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두 개의 논리가 싸웠는데 거기서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 지금 앞선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63%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 당원들이 이 당원들이에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결국은 당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다. 그러니까 최악을 피해달라라는 이른바 짠물에 지금 그럼 좀 맑은 물을 붓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모두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당에 윤 어게인을 외쳐서 당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의석도 107석밖에 없고 뭘로 싸웁니까? 필리버스터 했더니 족족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잘 됐다고 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걸 외치면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형용모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물론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내일 우세하다라고 평가는 하셨지만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 장동혁 후보는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당 밖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친한계가 탈당할 거다라는 모르겠지만 희망 섞인 또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당 밖의 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여의도에서 뭐 여러 얘기가 떠돌긴 해요. 지금 예. 1라운드에서 장동혁 후보가 1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그건 확인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문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건데 예. 그만큼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소위 그 친윤 당권파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우파 전한길 씨 등을 통해서 압도적인 그 지지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아마 지지율이 상승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당초 사실 장동혁 후보가 제일 약체, 유력 후보 4명 중에서는 제일 약체로 봤다가 조심스럽게 그 선거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김문수, 장동혁이 1, 2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후보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만약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예. 아마 여야 관계는 훨씬 더 냉각될 겁니다. 아마 특히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죠. 당대표 같은 경우가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지금 상황인데 예. 제가 보건대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래도 뭔가 그 변화의 여진이 있어 보여요. 지금쯤은. 근데 장동혁 후보가 되면 정말 정청래 후보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예. 대표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그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어느 정도 지지율에 반영돼 있어요. 국민들도 알고 있고. 근데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매일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후보, 윤어게인 하면서 다시 끌어안는다고 했을 때 예. 앞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현재까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너무 그래도 어느 정도 쪼갤 파이가 있어야 된다 예. 보고 두 번째는 지난번 그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이었죠. 그게 탈당하고 나갔을 때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탄핵 전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뵀을 때만 해도 탈당에 대해서는 분당이나 탈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인 의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당 내부에 계신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탈당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정치 공학적인 얘기고 예. 실질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다 잘라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수로 잘라냅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하면은 그건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공관위가 만들어져서 공천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뭐 잘라내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 내가 당무감사 같은 걸 해서 친한계는 다 잘라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놓고 내가 그 파당적인 행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해당적인 발언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저는 뭐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천 같은 건 시스템으로 되는 것인데 뭔가를 뭐 배제하겠다, 뭐 청산하겠다.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겠죠. 정치적인 예. 수사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친한계를 또는 혁신파를 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당선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포용의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이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 저도 가끔가다 전화 와서 받아보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옛날부터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 보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이상하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꼬이긴 했지만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척을 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후보처럼 이게 무슨 다시 대통령 윤어게인으로 그런 식의 그 전환길 씨와 손잡고 그런 식으로 가자.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우리가 순혈주의로 해서 똘똘 뭉쳐서 가자. 그건 뭐 일부 극우, 예를 들면 유튜버들이라든가 그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외쳐대는 거 하잖아요. 다 잘라내고 우리끼리 갑시다. 이거 북한도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무슨 뭐 왜 괴로우나 그 고통스러우나 출형님만 보고 우리끼리 가자. 이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당대표가 되는 게 최대의 목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선명성을 위해서 당내 그 사람들의 명함을 모으는 거라면 김문수 후보의 목표는 당대표가 아니라 차기 대권 후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그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통합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점과 목표가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오고요. 내일 오후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진심 어린 한 끼엔 늘 마음이 담기니까요. 좋은 재료, 정성 가득 반찬 하나.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면 그 맛은 더 특별해지죠. 혼자여도 함께여도 늘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셰프의 손맛을 언제 어디서나. 셰프의 찬.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밤에도 안 아프니까 좋다. 정맥 혈관을 탄력 있게 센시아. 붓고 아픈 다리가 편해지네요. 센시아 먹길 잘했다. 진짜 가볍네. 푹 자면 낫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가 아플 땐 버선발로 뛴다.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 약 먹고 있어요. 가족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순방만 되면 나오는 단골 가짜뉴스. 이른바 현지 도착 때 홀대받았다는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도착 땐 화동도 있고 군악대도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비교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상대 정상의 방문 형식에 맞게 의전 격식의 차이를 둡니다. 화려한 윤 전 대통령 도착 모습은 2023년 4월 그 형식이 국빈 방문입니다. 때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형식이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안보, 통상, 협상할 게 산적합니다. 지난 2월 일본 이시바 총리 역시 협상을 하러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때처럼 화동도, 군악대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방문 형식의 차이지 홀대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한 알에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